애가 저렇게 우는데 미령이는 뭐 하는 거야? 여보, 미령이가 또 혈압으로 쓰러진 거 아닐까요? 그러게 오늘따라 더 오랫동안 우는 것 같아. 무슨 일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올라가 보자고. 미령아, 어딨니? 세상에나 이게 뭐야? 준우야 울지 마. 할머니가 안아줄게. 네 엄마는 너 혼자 놔두고 어디 있는 거니 대체? 아이씨 진짜 그쪽으로 가지 말라니까. 게임 진짜 뭐같이 하네? 야, 너 때문에 이번 판 죽었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저 목소리 미령이 목소리 아니야? 남편과 저는 손자를 안고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헤드셋을 쓰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령아, 미령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며느리는 저희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컴퓨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혼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번 판에 진짜 잘해라. 뭐? 나 애 보러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애 자고 있어, 괜찮아. 빨리 게임 시작하기나 해. 며느리의 얼척이 없는 행동에 남편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머리에 쓰고 있는 헤드셋을 획 벗겨버렸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라며 욕을 내뱉는 며느리. 아씨, 누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우리가 너한테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전화요? 전화 안 왔는데요? 핸드폰이 네 옆에 버젓이 있는데 전화 안 왔다는 게 말이 돼? 소리가 안 들려서 제가 몰랐나 봐요. 그런데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들 집에 함부로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분명히 어머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겠다고요. 그랬지. 나도 네 생활 터치하고 싶지 않아서 함부로 들어가는 짓 따위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준우가 1시간 넘게 울어대는데 넌 전화도 안 받지. 너 또 저번처럼 화장실에서 쓰러졌나 싶어서 급하게 들어온 거야. 그럼 인기척이라도 좀 내시지. 왜 뒤에서 사람을 놀래키고 그러세요? 놀래키다니. 우리가 여기 서서 널 몇 번이나 불렀는데. 너 우리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애기 재운다고 전화 온 줄 몰랐어요. 재웠다는 애가 이렇게 숨 넘어갈 듯 울고 있니? 어머님, 이맘때 애들은 할 줄 아는 표현이 우는 것뿐이라 우는 게 일상인데요, 뭐.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세요? 우는 것도 정도껏 울어야지. 하루 왼종일 숨 넘어갈 듯 우는데 걱정이 안 돼? 네 말대로 애들이 우는 게 일상이면 안아주는 것도 일상이어야지.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맨날 우는 소리가 1시간 넘도록 나잖아.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네 아버지랑 같이 올라와 본 거야. 울 때마다 다 안아주면 손 타서 버릇돼요. 그리고 애기 때부터 울어도 안 된다는 거 배워야죠. 그건 좀 큰 뒤의 얘기지. 얘 지금 태어난 지 2달도 안 됐어. 엄마가 한창 보듬어 줘야 할 때란 말이야. 내가 너한테 집안일은 신경 안 써도 괜찮으니까. 애 잘 때는 너도 같이 자면서 네 몸부터 챙기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제발 간섭 좀 그만하세요. 전 이게 쉬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 나름의 육아 방식이 있는데 자꾸 어머님이 하시던 구시대적인 방식을 저한테 고집하시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에 살고 있는 65세 김경래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둘째 아들네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둘째 아들네와 같이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에게 아무 터치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살았고 그 흔한 연락 문제로 잔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위층에 살았어도 함부로 찾아간 적 없고 애 보여달라고 눈치 준 적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 둘째 아들은 비혼주의였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직업도 있었고 외제차는 아니지만 자기 차도 있었고 여자친구도 끊이지 않고 만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다며 38이 될 때까지 연애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사진과 다르게 실물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아들의 마음을 돌려준 아가씨라 너무 고맙고 이뻤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미령입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는 날, 미령이가 집에서 밥 먹는 게 부담스러울까봐 저희는 맛있는 것도 대접할 겸 대게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불편해하지 말고 많이 먹어요. 그리고 부족하면 말해요. 더 시켜줄 테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라면 처음 보는 자리에서 더 시켜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 우리가 알아서 시켜줘야지. 아, 그런가? 내가 센스가 없었네. 그런데 미령이는 대게를 먹지 않고 한참 동안 애꿎은 대게 다리속만 파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해산물이 비려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갔나 하고요. 저기 입에 잘 안 맞죠? 뭐 좋아하는지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미안해요. 지금이라도 다른 거 먹으러 갈까요? 그게 아니라 저보다 어머님이랑 아버님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제가 살 바른 건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도 먹지 않고 대게살을 전부 저희에게 줬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마음씨도 착해요. 이제 우리 주는 건 그만하고. 자, 이거 얼른 먹어봐요. 나도 주고 싶어서 킹크랩 다리 발라놨어요. 그렇게 저희의 첫 만남은 행복했습니다. 미령이는 그 이후 저에게 자주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 미령이에요.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와서 놀라셨죠? 제가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오빠한테 어머님 번호 물어봤어요. 혹시 실례가 됐다면 용서해 주시고 귀엽게 봐주세요. 그럼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그러면서 남편이랑 같이 먹으라고 커피 쿠폰도 하나 보내줬습니다. 이처럼 미령이는 첫 만남부터 저희에게 싹싹하고 상냥한 며느리였습니다. 요즘엔 며느리들한테 연락 강요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해서 저는 아예 미령이의 연락처를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아들을 통해서 소식 전해주고 전해들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한테 사랑받으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먼저 살갑게 다가와주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지금처럼이라면 결혼 후에도 사이좋은 고부관계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큰아들네가 살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회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집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집 전세 놓지 말고 둘째네 살게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고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과 미령이에게 그 집에 들어와 살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서로 다른 집이라 해도 시가 바로 윗집에 사는 건 며느리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싫다고 그러면 다른 전세집을 알아봐줘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적당한 전세집을 찾지 못해서 걱정이었어요. 저희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미령이는 활짝 웃으며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령이에게 더욱 마음이 갔고 앞으로도 내 자식처럼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미령아, 나는 절대 너네 집 함부로 찾아가는 일도 없을 거고 함부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행복이 계속해서 오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갈 수만은 없겠죠.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저희도 결혼 준비 과정으로 사돈과 부딪히게 되었고 이때부터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가전과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 신혼집 리모델링을 마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렴한 재료로 대충 하지 않았고 도배와 장판, 싱크대부터 전등 하나까지 모두 미령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만 해도 혼수 준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던 사돈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며 지금 당장 혼수 마련할 돈이 없으니 축의금을 받고 나면 그 돈으로 주겠다고 아들에게 혼수비를 대신 좀 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일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알겠다고 했대요. 아무리 지금 당장 여유가 없다고 해도 자기들이 혼수를 해온다고 했으면 자기들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돈을 아들한테 빌리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사돈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돈 안녕하셨어요. 저 다른 게 아니라 승훈이가 그러는데 사돈께서 혼수비를 축의금을 받고 나서 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당장 돈이 없어서 사위한테 부탁 좀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남편이 퇴직한 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애들 살 집 리모델링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유가 없는 상황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돈. 사돈에게 자세한 이유를 듣고 나서 기분이 더 상했지만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저를 더 화나게 하고 싶은 듯 속 긁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아들 결혼 안 시키고 싶으신가 봐요? 당장에 저희가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결혼 미룰까요, 그럼? 저희가 박서방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고 축의금 받으면 줄 테니까 일단 먼저 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안 되면 다른 데서 구해보겠다고. 그런데 박서방이 자기가 내주겠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설마 저희가 박서방 돈 떼먹을까봐 그러시는 겁니까? 돈 떼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저희는 박서방 통해서 사돈이랑 말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화로 따지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황당하네요. 사위한테 빌붙는 장모 취급하시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요. 박서방이 비혼주의였다가 우리 미령이 만나고 결혼할 마음이 생겼다는데 그러면 미령이가 사돈에게 생명의 은인 아닌가요? 네, 저도 미령이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로 각자 준비할 건 알아서 준비하고. 제 말 안 끝났어요, 사돈. 우리 미령이 지금도 서로 데려가겠다고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데 저희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는 건가 싶네요. 일단은 서로 좋다고 하니까 결혼은 시키겠는데 저희 쪽에서 혼수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승훈이도 그렇게 안 받는데 중간에서 이 짝 저 짝으로 말 옮기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남자가 자기가 해준다 했으면 끝까지 조용히 있어야지 그걸 또 쪼르르 사돈한테 얘기한대요. 나중에 미령이랑 사돈 사이에서 이간질 할까봐 벌써부터 심히 걱정이 되네요. 아니 사돈, 승훈이가 이간질한 게 아니라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 말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사돈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흥분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고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승훈아, 사돈 쪽에서 혼수 비용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네. 이 기회에 너도 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니? 그러자 아들은 평소에는 안 하던 신경질을 부리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어머님한테 전화하지 말랬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어머님이 우시면서 전화가 와요? 엄마 아무 말도 안 했고 내가 무슨 말 하기도 전에 사돈이 다다다 하고 끊었어. 그냥 좀 넘어가면 될걸. 나 이제 미령이 아니면 결혼 못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차분히 이야기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을 이렇게까지 흥분하게 만든 걸 보면 아들이 미령이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던가요? 아들은 며칠 동안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남편과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답답함을 못 견디고 아들에게 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돈은 저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꼭 저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위해 두 눈 딱 감고 사과를 했습니다. 보통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렇게 먼저 고개를 숙이면 저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서로 간의 예의일 텐데요. 사돈은 끝까지 꼿꼿한 태도로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 되는 듯 했어요. 얼마 뒤 혼수를 고르러 가는 날 아들이 저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응? 나도 따라가자고? 내가 가면 미령이가 불편하지 않겠니? 왜 사돈이 같이 못 가신다 연락 왔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님이 그냥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하시던데요. 끝나고 다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저는 혼수 고르는데 시어머니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돈과의 어색한 분위기를 풀 겸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미령이와 사돈은 가구와 가전을 찬찬히 따져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최고 좋은 신상으로만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여유가 안 돼서 사위한테 혼수비도 대신 내달라 했던 사람들이 제일 비싸고 좋은 가전과 가구만 찾는다는 게 상황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령아, 직원분 말로는 신상 말고 그 한 단계 아래 제품도 좋다고 하던데? 물론 최고급 제품도 좋지만 나 때문에 제일 비싼 거로 사오려는 거면 안 그래도 돼. 나는 혼수해오는 거로 너한테 눈치 주고 그러지 않아. 처음 살림살 때는 잘 모르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해서 적당한 가격의 물건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단다. 인덕션보다는 그냥 가스렌지가 화력이 좋아서 음식이 빨리 끓고 무선 청소기보다 유선이 먼지도 더 잘 빨아당겨. 식기세척기는 둘이 사는데 당장 필요하겠니? 전기세 물세도 많이 나온다는데 나중에 애기 낳으면 그때 사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제 말에 사돈과 미령이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정색을 하며 말을 했습니다. 사돈, 저희가 박서방한테 돈 못 줄까봐 지금 이러시는 거세요? 제발 걱정 마세요. 축의금 받으면 박서방한테 갚고도 배로 남으니까. 그리고 딸 결혼하는데 허드레로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머님, 저는 살림에 효율적인 거보다 일단 제가 편한 걸 고르고 싶거든요. 혼수는 저랑 엄마가 알아서 고를 테니까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다가 아들까지 맞장구를 치며 엄마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저를 무안하게 하는데 이럴 거면 저를 왜 불렀나 싶더라고요. 저는 자기들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말을 그렇게 꼬아 듣는 건지. 쇼핑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너무 어지러워서 먼저 계산을 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는데도 아들 녀석은 쫓아 나오지도 않고 잘 도착했냐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뒤 아들 카드 고지서가 나와서 평소처럼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혼수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혀 있는 겁니다. 놀라서 사용 내역을 찬찬히 훑어보니 혼수비 항목 아래의 백화점에서 1,800만 원이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너 이거 1,800만 원은 어디다 쓴 거야? 아, 그날 밥 먹고 장모님이 차 마시러 백화점에 가자고 하셨거든. 갔는데 미령이가 가방 이쁘다길래 하나 사줬어. 원래 프로포즈 하면서 같이 줘야 하는데 미령이가 프로포즈 하지 말고 그냥 가방만 사달라 그래서 사줬어요. 아니 무슨 가방 하나가 1,800만 원이야? 장모님이 옆에 뻔히 계시는데 어떻게 미령이 거만 사줘요. 사는 김에 장모님도 하나 사드렸지. 엄마는 평생 싸구려 나일론 가방만 들고 다니는데 그 상황에 엄마 생각은 안 나든? 그럼 그날 밥 먹다 뚱해서 가지 말고 같이 있지 그랬어요.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나도 지금 카드값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사준다 한다고 그걸 넙죽 받아. 예단 예물 없이 간소히 준비하자고 먼저 말 꺼낸 사람이 누군데? 그럼 사돈이 너한테도 하나 해준대? 저는 사돈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아들 결혼할 때 예단이랑 예물 어떻게 했어? 우리는 예단 서로 안 하기로 하고 애들 커플링이랑 결혼 반지만 하나씩 맞췄지. 그런데 사돈이 계속 아들한테 1,000만 원짜리 시계를 해주겠다는 거야. 우리는 며느리한테 똑같이 해줄 형편이 못 돼서 괜찮다고 계속 돌려 말하면서 거절하는데도 기어이 하나를 사서 보내는 거 있지. 어떻게 받아놓고 그냥 있을 수 있겠어. 안 되는 형편의 돈 마련해서 며느리 1,0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줬지. 주변에다 자기들 면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요즘 애들 결혼 안 하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나도 돈 때문에 애들 결혼 2번은 못 시키겠어. 요즘 너도 아들 결혼 준비로 정신없지. 너희는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저는 친구의 묻는 말에 대충 대답한 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위가 사준다 해도 거절을 해야지. 어른이 돼서 그걸 홀랑 받아? 그리고 받았으면 우리 승훈이한테도 오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냐. 하지만 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고 그렇게 떨떠름한 마음을 가진 제 아들과 미령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집들이 날 저희는 사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아들 집으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TV장 위에 놓여 있는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을 왜 이렇게 함부로 놔두나 하면서 열어보니 며느리 통장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다시 제자리에 두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찍혀 있는 글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 4,000만 원 옆에 혼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당장에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물어보고 싶었지만 사돈 내외가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너 바른 대로 말해라. 사돈한테서 혼수 비용 받았니? 네, 받았어요. 미령이 통장에 들어있어요. 뭐? 왜 너한테 안 주고 그걸 미령이한테 줘? 그럼 거실에 있던 통장 그게 그 통장이야? 그건 또 언제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미령이가 허튼 데다 쓸 애도 아니고 엄마도 이제 저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사돈은 자식들이 부부가 됐다는 명분으로 사위에게 줘야 할 돈을 자기 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중에 집 살 때 보탤 돈이라며 허튼 데 안 쓰겠다 그럴듯하게 말을 했지만 사돈이 아들한테 입싹 닦은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돈에게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은 일단 애들이 사는 걸 지켜보자고 말하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로 본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돈도 말하는 표현이 셀 뿐이지 그 속에는 나쁜 뜻은 없었을 테고 애들도 자기들이 의논해서 내린 결정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남편의 말대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아들은 아들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각자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기념일 이외에는 거의 만나지 않고 지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남편과 저는 둘이서 여행 다니며 저희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섭섭함은 점점 잊혀져 갔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령이 애기 가졌어요. 지금 임신 7주 차래요. 병원에서 극초기라고 절대 안정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친정에서 지내고 싶다길래 저는 알겠다 그랬습니다. 미령이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아들은 저희 집에서 밥을 먹으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아들이 바로 윗집에 살고 있어도 1년에 10번도 볼까 말까 했는데 한동안 아들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10달 뒤 미령이는 아기를 낳았고 조리원을 다녀온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애 보는 걸 도와주고 싶었는데 미령이는 한사코 혼자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따라 준우가 너무 우는 것 같지 않아요? 미령이한테 아까부터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혹시 또 저번처럼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그러게 오늘따라 더 오랫동안 우는 것 같아. 무슨 일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올라가 보자고. 며느리는 심각한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원래부터 살이 좀 있는 통통한 체형이었는데 임신을 하면서 살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바람에 심장에 더욱 무리가 가게 되었고 임신 도중에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또 쓰러진 건 아닌가 하고 황급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령아, 미령아 어딨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손자는 얼굴이 분유 범벅이 된 채로 거실 한가운데에서 버둥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손자 얼굴 바로 위에는 젖병이 핸드폰 거치대에 고정된 채 위험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젖병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았는지 분유는 옆으로 줄줄 새고 있었고 그대로 손자 얼굴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유가 눈으로 코로 흘러들어가면서 애가 자지러지듯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애를 이 꼴로 두고. 준우야, 네 엄마 어디 갔니? 저는 얼른 손자 얼굴을 닦아주고 토닥이며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달랬습니다. 온 집안 바닥에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걸을 때마다 발에 물건들이 채였습니다. 남편은 방방마다 문을 열고 며느리가 쓰러졌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일 안쪽 작은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게임 진짜 이따위로 할래? 야, 너 때문에 이번 판도 죽었잖아. 그 소리에 남편은 작은 방을 열어보았고 며느리는 머리에 헤드셋을 쓴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령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는 제 말에 대꾸도 안 하고 계속 컴퓨터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컴퓨터에다 대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이번에는 진짜 똑바로 해라. 뭐? 나 애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괜찮아. 애 우유도 줬고 지금 자고 있어. 남편은 며느리의 얼척이 없는 말에 다가가서 헤드셋을 획 벗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놀래서 욕을 내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씨, 누구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버님,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우리가 너한테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준우가 하도 울음을 안 그치길래 혹시 또 무슨 일 생겼나 싶어서 달려와 봤다. 아버님, 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일단 먼저 남편한테 연락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말도 없이 들어오셔서 제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아세요? 함부로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도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함부로 안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지. 나도 너 간섭하고 싶지 않아서 문 열고 들어가는 짓 따위 절대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준우가 1시간 넘게 울어대는데 넌 전화도 안 받지. 너 또 저번처럼 화장실에서 쓰러졌나 하고 급하게 들어온 거야. 그럼 오셨으면 인기척이라도 내시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널 얼마나 불렀는데. 너 컴퓨터 앞에서 얼마나 앉아 있었던 거야. 핸드폰도 여기에 있구만. 우리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애기 재운다고 전화 온 줄 몰랐어요. 재웠다는 애가 이렇게 자지러지듯 울고 있니? 아까 우유 먹고 잠들었는데 금세 또 깼나 봐요. 그리고 어머님, 이맘때 애들 우는 게 일상인데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세요? 너 준우 얼굴 위에 해놓은 짓은 뭐야? 분유 주는 것도 귀찮아서 핸드폰 거치대에 젖병을 꽂아놔. 제대로 안 잠겨가지고 애 얼굴에 분유가 다 흐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애가 자지러지듯 울고 있지. 저랑 있을 때는 안 울었는데요? 왜 저를 애 방이 많은 나쁜 엄마로 몰고 가세요? 네가 귀에 그런 거나 끼고 있는데 소리가 들릴 리가 있어? 그리고 안 울기는 하루 왼종일 숨 넘어갈 듯 우는 소리가 온 아파트에 울리는데 오늘뿐만이 아니야. 맨날 우는 소리가 1시간 넘도록 나잖아. 네가 지금처럼 딴소리 할까봐 우리가 녹음도 다 해놨다. 그게 준우 울음소리라는 증거가 있어요? 애 운다고 다 안아주면 손 타서 버릇돼요. 그리고 애기 때부터 울어도 안 된다는 거 배워야죠. 그러니까 저 못된 엄마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좀 큰 뒤의 얘기지? 얘 지금 태어난 지 2달도 안 됐다. 한창 보듬어 줘야 할 때라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집안일은 신경 안 써도 괜찮으니까. 애 잘 때는 너도 같이 자면서 네 몸 챙기라고 했잖아. 어머님,
저는 게임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나름의 육아 방식이 있는데 자꾸 어머님이 하시던 구시대적인 방식을 저한테 고집하시면 안 되죠. 간섭하지 않기로 하셨으면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여기 계세요? 저와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손자의 울음소리도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저거 준우 우는 소리 아니야. 이 아파트에 준우 또래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제가 준우 안 보여줬다고 지금 복수하시는 거죠? 왜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고 가세요? 그런데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미령아, 이거 정말 준우 우는 소리 아니야? 확실해? 그럼 내가 엄만데 자기의 울음소리도 모를까봐? 미령아,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나는 너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어.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겠지 하면서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들은 거실, 장식장과 작은 방, 책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너 이거 뭔 줄 알아? 그게 뭔데? 준우 장난감이야? 이거 홈캠이야. 내가 잘 보이는 데다가 놔뒀는데도. 넌 요즘 아예 살림에 관심이 없으니까 집에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지? 나도 처음엔 너 혼자 애 보다가 쓰러질까봐 위급한 상황 닥치면 보려고 설치해 둔 거야. 그런데 매일 퇴근하고 확인해보니까 준우는 매일 거실에 혼자 울고 있고 같은 시간 너는 작은 방에서 게임하고 있더라. 그래, 힘들어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도 이해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조리원에서 집에 온 뒤로 계속 그러고 있잖아. 그러고도 네가 엄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애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숨 좀 쉬려고 잠깐씩 한다는 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기 말대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아니면 산후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혼자 보기 힘들면 내가 엄마한테 몇 시간만 봐달라고 부탁해본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무슨 이유에선진 몰라도 우리 엄마가 애 보는 거 죽어도 싫다며. 그래서 장모님한테 부탁해보라니까 장모님은 고생하실까봐 애 보면 안 된다며. 이거도 싫다 저거도 싫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거야? 그렇게 다 싫으면 혼자서 잘했어야지. 지금 이 결과를 봐. 저와 남편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손자를 안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의논 끝에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미령이를 더 이상 이 집에 살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 집은 전세를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승훈이랑 미령이, 아니 며느리, 너희 통장에 축의금 받은 돈 있지? 그 돈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가 알아서 집 구하고 나가서 살아라. 내가 살다 이런 꼴까지 보면서 너희랑 같이 살아야겠어. 조만간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갑자기 저희가 무슨 수로 집을 구해요. 승훈이 대출 받아서 그 돈 보태면 작은 전세집은 충분히 구하지. 왜 못 구해? 우리가 너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식처럼 대해주니까 네가 너무 멋대로 사는 것 같구나. 편하게 지내라고 했지. 네 자식까지 내팽개치면서 멋대로 살아라고는 안 했다. 미령아, 너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좋게 듣고 간섭한다 생각하잖아. 바로 위층에 살면서 준우도 2주에 한 번 데리고 내려올까 말까 하고. 세상에 바로 위에 살면서 영상통화도 아니고 사진으로 손자를 보여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것도 내가 먼저 부탁해야 겨우 몇 장 보내주고. 그동안 내가 서운해도 참고 너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준우한테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는 게 싫으면 아예 먼데 가서 살아라. 아버지, 저희 집 못 구해요. 모아둔 돈도 없고 미령이 통장에 있던 축의금도 없어요. 허튼데 안 쓰겠다더니 그 돈이 왜 없어? 미령이가 임신 안정기 접어들고 장모님이랑 여행 다니면서 그 돈 다 썼어요. 장모님은 절대 애 못 봐준다 그러시고 저희가 처가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는 눈치세요. 그러니까 저희 갈 데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건 너희들 사정이지.
애도 있는 부모들이 이렇게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 우리는 모르니까 너희가 만든 일은 너희가 책임져.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앞으로 두 분한테도 정말 잘하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됐다. 이미 부동산이 집 내놨어. 남편은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졌는지 정말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또 흔들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우니까 덩달아 손자 준우도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너희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오해는 하지 마. 우리도 너희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고 싫어. 준우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 같이 살고 다시 윗집에 살게 해줄게. 너희가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그 전에 올려보낼 수도 있고. 미령아, 아무리 시부모가 싫고 사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 해도 그 분풀이를 자식한테 쏟아내면 안 되는 거야. 네 자식은 잘 키워야지. 우리 집 사는 동안 내가 너한테 맞춰서 너가 원하는 대로 도와줄게. 이제 나는 너랑 나 사이가 좋든 나쁘든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같이 준우 건강하게 잘 키워보자. 알겠지? 그 말에 미령이는 제 손을 붙잡고 고개 숙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조금씩 바뀌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일 처음 컴퓨터를 당근마켓에 팔아버렸고 육아에 집중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손자를 같이 봐주니까 틈날 때마다 잠을 잘 수 있어서 예민함도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웃는 날이 늘어갔고 손자도 덩달아 안정감을 느끼고 우는 횟수가 줄어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점점 바뀌는 미령이를 보며 이야기를 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며느리는 잘 본 것 같다고요. 아마 다른 며느리라면 아이를 두고 이혼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미령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줬으니 그 자체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우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지금 다시 따로 살자고 했지만 미령이는 계속 저희 집에 같이 살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해피엔딩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닥칠 안 좋은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도 여느 고부관계처럼 시부모와 아들 며느리가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결말을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결말로 끝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서로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